가슴 수술하면 많이 걱정도 되시고 무섭긴 하실 텐데 구행구축의 확률은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지켜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잘 지켜진다면 가능성을.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수술하며 가장 걱정하는 구행구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가슴 부작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수술, 맞지 않는 수술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가슴 수술을 할 때는 보형물도 선택을 해야 되고 수술 방법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술도 잘 시행을 해야 되고 이 3박자가 잘 갖춰져야지 올바른 수술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수술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부작용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행구축 발생 확률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적게는 0.5%, 많게는 30%까지 다양한 범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0.2%, 실질적으로는 거의 보기 힘든 수준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행구축의 확률이 0%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30%까지 높게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인자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피해서 수술을 하면 구행구축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물론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가 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구행구축에 알려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균 감염에 따른 염증, 혈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행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당연히 보형물이 들어가는 부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2중, 3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상재균이 몸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두 부분에서는 유즙과 함께 피부 상재균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유두 가리개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차단을 하고요.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술 후에 혈종 등이 차지 않기 위해서 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피가 안 나도록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혈관을 모두 지혈하고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보형물을 넣고요. 보형물을 넣을 때도 넣는 과정에서 피부 상재균이 묻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캘러 퍼넬 같은 기구 삽입용 도구를 활용해서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 보형물을 넣기 전에는 장갑을 반드시 교체를 해가지고 수술 중에 혹시라도 오염된 장갑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넣으면 그거 자체가 또 구행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수술 중 보형물을 넣기 직전 바로 장갑도 한번 교체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적인 수술 장갑에 파우더가 묻은 것과 파우더가 없는 장갑으로 나뉘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파우더가 묻지 않은 파우더 프리 글러브를 사용을 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할 때 파우더가 묻지 않고 보형물이 삽입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면 이제 구행구축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잘 지켜진다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행구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구행구축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행구축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키고 얼마나 숙련된 기술로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구행구축 확률이 0.5%에서 30%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이커 구축 단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베이커 1, 2단계는 정상, 3단계부터 구행구축이 있다, 4단계면 심한 구축이 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아마 궁금해하시는 거는 구행구축이 오냐 안 오냐 이걸 겁니다. 구행구축은요, 특별하게 전조 증상이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구행구축이 발생한다 하면은 가슴 모양이 구형에 가깝게 바뀌면서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구행구축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최근 들어가지고 내 가슴 모양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가슴의 촉감이 예전에는 부드러웠다가 최근 들어서 단단해지거나 딱딱해지지는 않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보신다면 구행구축이 있는지 없는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어느 정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부형구축은 발생 가능한 경우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재수술이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고요. 재수술 방법은 기존에 형성됐던 딱딱한 피막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건강한 포켓을 만든 다음에 부형물을 삽입하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형구축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을 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부형구축이 온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선행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재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형구축을 재수술한 경우에 재구축이 올 가능성이 첫 번째 수술한 거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이미 논문상에 나와 있고, 그 뜻은 부형구축이 온 원인 중에 하나는 유전적, 체질적 요인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유전적 요소가 본인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부형구축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피막 제거와 부형물 삽입이 아닌 인조진피를 사용한다는 등의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젠가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밝혀지는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구축이 온 환자분이 오셨다면 구축이 왜 왔는지,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경과가 어땠는지를 많이 여쭤봐요. 많이 부었다든지, 평상시에 비해서 피멍이 많이 들었던지, 붓기가 오래 갔던지, 피가 찼던지, 물이 찼던지, 이런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셨던 분들이 사실 구축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셨다면 일반적인 부형구축 수술을 통해 가지고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경과를 보였던 환자분들이 어느 날 구축이 왔다 그러면 재구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피막 제거와 부형물 삽입이 아닌 인조진피 등을 덧대 가지고 부형물을 삽입을 한다면 재구축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모든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피막이 형성이 돼요. 부형물이 들어가도 피막이 형성이 되고, 가시에 찔려도 가시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되고, 매몰법을 이용한 쌍꺼풀을 할 때도 실 주변으로 피막이 형성되고, 피막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피막이 딱딱해지면서 부형구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막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조직을 쓰는 거예요. 자가조직을 쓰면은 그 부위에는 피막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형물을 삽입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진피 조직으로 덧대준다면 그 부위에는 피막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형구축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얘는 이물질이 아니고 자가조직이다라고 반응을 해서 그 부위는 피막이 없이 부형물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가슴 수술하면 많이 걱정도 되시고 무섭긴 하실 텐데, 부형구축의 확률은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지켜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잘 지켜진다면 가능성을 0.5% 이하, 0.2% 정도까지 낮출 수 있으니 수술 전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 성형 이꼬르 부형구축 틀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